새벽 3시 자갈치 시장,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고등어 상자를 나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은 12만원. 하지만 불과 15년 전 이 남자는 영덕 강구항에 우뚝 선 5층짜리 대게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연 매출 수십억, 하루에도 수백만원씩 쌓이던 돈다발. 대체 무슨 일이 그를 이 차가운 바닥으로 내몰았을까요? 새벽 3시 부산 자갈치 시장은 잠들지 않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고등어 상자를 나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허리는 이미 반쯤 굽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쉴 틈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품삯은 12만원. 그게 전부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를 그저 나이든 하역군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영덕 강구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5층짜리 대게 전문점 빌딩. 하루 매출만 1,000만원이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벤츠를 몰고 명품 시계를 차고 은행 VIP 고객으로 대접받던 그 남자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그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그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3, 저는 강석구입니다. 지금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하역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쭉 수산물과 함께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자갈치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생선 도매업을 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생선이 몇만 상자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고등어, 오징어, 갈치, 광어. 눈만 봐도 신선도를 알 수 있었고 손만 대도 무게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22살에 일찍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좌판 하나 놓고 소매로 파는 작은 장사였지만 우리 부부는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옷은 10년을 입었고 외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것 말고는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해도 아까워서 거절했습니다. 아내도 저만큼 악착 같았습니다. 시장 일 끝나고 집에 와서도 쉬지 않고 건어물 손질해서 팔았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아이 학원비, 대학 등록금, 그것만 빼고는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습관이 됐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하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매업으로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사실 규모는 작았습니다. 새벽에 경매받아서 식당이나 횟집에 납품하는 일,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중간에서 조금씩 남기는 장사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큰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큰 가게, 제 이름을 내건 멋진 간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뒤에서만 일했으니 이제는 무대 위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욕심일까요? 저는 그게 당연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영덕 강구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영덕은 대게로 전국에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대구, 부산에서 사람들이 대게 맛보러 몰려들었습니다. 3억이면 영덕에서는 제대로 된 가게를 낼 수 있겠어. 30년 수산물 경험이 있으니 분명 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나이도 있는데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울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어. 그렇게 저는 가족을 설득했고 부산 집은 세를 주고 영덕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푸른 바다가 제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영덕에 도착한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2010년 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항구에는 대게잡이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공기는 짜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강구항 중심가에 있는 2층짜리 상가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관광버스가 서는 곳에서 불과 50m.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자리였습니다. 인테리어에만 7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족관도 최신형으로 설치하고 좌석도 넉넉하게 40석을 마련했습니다. 간판은 제 이름을 따서 석군의 대게라고 달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가게야. 개업 준비를 하는 한 달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경매장으로 가서 그날 잡힌 대게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크기, 무게, 신선도. 30년 경험이 있었기에 좋은 대게를 고르는 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대게값은 시세가 있지만 관광객들은 그걸 모릅니다. 주변 가게들을 돌아보니 모두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킬로당 5만 원짜리 대게를 15만 원, 20만 원에 파는 겁니다. 박달대게, 특상대게 같은 이름을 붙여서 말이죠. 처음엔 양심이 걸렸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손님들을 속이는 거잖아. 하지만 옆 가게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여긴 원래 그래요. 1년에 한 번 오는 관광객인데 뭘 그렇게 따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월세 300만 원, 직원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계산해보니 한 달에 최소 2천만 원은 벌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도 주변 가게들처럼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맛은 제대로 내자. 양은 푸짐하게 주자. 스스로를 위로하며 합리화했습니다. 개업한 첫 주는 한산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서너 팀밖에 안 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석군에는 양이 많아요. 대게찜이 정말 맛있더라. 주말이면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가게에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영덕 대게 특집을 찍는다며 저희 가게를 섭외한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대게를 쪄내고 제 30년 노하우를 설명했습니다. 대게는 짭짤한 바닷물에 쪄야 제맛이 납니다. 시간도 정확해야 해요. 1kg 기준 18분. 1초라도 넘으면 살이 퍼석해집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주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방송 보고 왔어요. 여기 석군의 대게 맞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대게 찌는 김이 끊이지 않았고 홀에서는 직원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매출이 700만 원. 평생 하루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 아니야? 아내도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성공하는 건가 봐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 영덕에 온 게 신의 한 수였어. 그 후로 매주 매출은 올라갔습니다. 주말이면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이익만 2천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부산에서 30년 동안 벌었던 돈보다 여기서 석 달 만에 더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정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돈다발을 세는데 손끝이 조금 떨리더군요. 이게 손님들의 설렘을 깎아 만든 돈이라는 걸 알았지만 통장에 불어나는 숫자가 그 떨림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욕심이라는 독이 제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방송 이후 저희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자리가 비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약 전화가 하루에 30통씩 왔고 대기줄은 항상 10팀 이상이었습니다. 1시간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어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방송 나온 그 집이라는 이름이 주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였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온 중년 부부들, 아이들 손잡고 온 젊은 부부들, 서울, 대구, 광주에서 몇 시간 차 몰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주 먹으러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먹어야죠. 그렇게 말하며 메뉴판을 보는 손님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큰맘 먹고 온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가격표를 보면 양심이 찔렸습니다. 대게 1kg에 15만원, 실제 원가는 5만원 정도였습니다. 3배를 받는 거였죠. 이게 맞나? 처음엔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옆 가게는 20만원, 건너편은 25만원을 받더군요. 남들은 더한데 나 정도면 천사지 하는 오만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10만원 더 받는 건 금방 잊으면서 서비스로 주는 라면 한 봉지 생색내는 건 세상 제일 까는 인심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양도 많이 줬고 밑반찬도 푸짐하게 냈습니다. 볶음밥도 꼭 챙겨드렸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해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여기 진짜 괜찮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양심적인 거야.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주말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날도 생겼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한산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면 3000만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1억 2천만원. 재료비, 인건비, 월세를 빼고 나면 순이익이 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평생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던 제가 5천만원을 버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매달 5천만원씩 늘어나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1년이면 6억, 2년이면 12억. 이러다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냐? 저는 그렇게 계산하며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당신 선택이 맞았어요. 영덕에 온 게 신의 한 수였어. 아들도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니.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30년 동안 뒤에서만 일하던 제가 이제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이름을 부르고 제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석구 사장님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착각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영덕이 유명했고 방송을 탔고 때마침 여행 붐이 일었던 거였죠. 그걸 제 실력으로 착각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구항에 댁에 집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제가 가게를 열었을 때는 20개 정도였는데 1년 만에 50개가 넘었습니다. 다들 대게로 대박 났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거였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가게마다 호객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광버스가 도착하면 호객꾼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손님을 낚아챘습니다. 여기가 제일 싸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소리를 지르며 손님 팔을 잡아 끄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욕했습니다. 저게 무슨 장사야? 저러면 안 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객꾼을 쓰는 집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안 쓰는 집은 한산했습니다. 저희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말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원 하던 게 800만원, 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그때 옆 가게 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강 사장, 이제 호객꾼 안 쓰면 장사 안 돼요. 나도 한 달에 500만원 주고 쓰는데 그래도 남아요. 500만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호객꾼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 월급 500만 원. 시장에서 생선 팔 때는 1년을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금을 사람 하나 길바닥에 세워두는 데 쓰기로 한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그 500만 원을 메꾸기 위해 저는 손님들에게 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호객꾼을 고용하고 나니 매출은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는 인건비를 메워야 했으니까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500만 원을 벌려면 한 달에 손님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할까? 대개 한 접시 이익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50접시를 더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 수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메뉴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15만 원 하던 1kg 대게를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박달대게 특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달대게.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대게인데 이름만 거창하게 지은 겁니다. 손님들은 잘 몰랐습니다. 박달대게가 뭐예요? 아, 그게 최고급 대게입니다. 일반 대게보다 살이 꽉 차고 달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달대게나 일반 대게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믿었습니다. 그럼 박달대게로 주세요. 한 상에 30만 원, 40만 원씩 계산서가 나갔습니다. 실제 원가는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생각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온 중년 부부와 손주 둘. 6명이서 대게 3kg을 시켰는데 계산이 90만 원 나왔습니다. 남자가 카드를 내밀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한번 먹으려고 보너스 탔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너스 타서 부모님 모시고 온 건데 제가 그 돈을 몽땅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카드를 내밀며 씁쓸하게 웃었을 때 제 양심의 한 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90만 원이 찍힌 영수증이 계산기에서 출력되는 순간 그 통증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죄책감은 짧고 돈의 향기는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람의 정이 아니라 손님의 지갑을 도려내는 기술을 배운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손님의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보였습니다. 오늘 20팀 받았으니 매출 6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호객꾼은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관광버스가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람들을 끌어왔습니다. 석군의 대게. 방송 나온 집이에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싫다고 뿌리쳤지만 10명 중 2~3명은 따라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루에 호객꾼이 데려오는 손님만 5~6팀. 그것만으로도 한 달 500만 원 인건비는 충분히 뽑혔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호객꾼을 한 명 더 쓰면 어떨까? 저는 호객꾼을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이번엔 여자였습니다. 중년 아주머니인데 친근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집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손님들은 아주머니의 친근한 말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호객꾼이 2명이 되니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도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또 가격을 올려야 했습니다. 박달대게 특선 1kg을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프리미엄 코스라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대게 2kg에 전복, 소라, 멍게까지 포함해서 80만 원. 원가는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잘 몰랐습니다. 프리미엄이니까 비싼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게 좋은 줄 안다니까. 돈이 쌓였습니다. 한 달 순이익이 8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이면 10억이 넘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때가 됐어. 월세 300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이 돈이면 내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 저는 강구항 입구 제일 좋은 자리에 땅을 샀습니다. 100평에 5억.
거기에 건물을 올리는데 15억이 들었습니다. 제 돈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은행에서 2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한 달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이틀 장사하면 이자 뽑고도 남는다는 오만이 제 눈을 가렸으니까요. 5층짜리 건물이 올라갈수록 제 양심은 지하로 가라앉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1층과 2층은 제 가게, 3층부터 5층은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야. 5층짜리 빌딩 주인이 됐어.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강 사장 대단하네. 몇 년 만에 건물주 됐어. 역시 돈은 관광지에서 벌어야 해. 저는 우쭐했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생선 팔며 살았는데 이제는 빌딩 주인, 벤츠도 샀습니다. 명품 시계도 찼습니다. 은행에서는 VIP 고객으로 대접해줬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개업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화환이 수십 개 넘게 들어왔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왔습니다. 강 사장 대단하다. 몇 년 만에 저런 건물을 지었어. 저는 그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1층과 2층은 제 가게로 쓰고 3층부터 5층은 다른 가게들의 임대를 줬습니다. 한 달 임대료만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출 이자는 임대료로 내고 가게 수익은 온전히 내 거네.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전화기 하나 바뀐 게 뭐가 대수야.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가게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게 사진, 가게 사진, 계산서 사진. 처음엔 좋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게 홍보해 주는 거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후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강구항 바가지 조심하세요. 석군의 댁에 절대 가지 마세요. 완전 사기입니다. 1kg에 25만 원 받고 나온 건 300g짜리. 이게 장사입니까? 이런 글들이 포털 사이트에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개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글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했습니다. 강구항 바가지로 검색하면 수백 개의 글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 중년 남성이 쓴 후기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6인 가족이 석군의 댁에 가서 90만 원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모님 모시고 온 가족 여행인데 완전히 바가지 쓴 기분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부모님한테도 창피했습니다. 다신 안 갑니다. 강구항 자체를 다시는 안 갑니다. 그 글 밑에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시돋친 채찍이 되어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바가지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제 이름 석구보다 더 크게 제 이마에 새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영덕 강구항 바가지 논란, 관광객 피해 속출. 방송국 기자들이 잠복 취재를 왔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호객꾼이 손님 팔 잡고 끌어가는 장면, 5만 원짜리 대게를 25만 원에 파는 장면, 저희 가게도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간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석군의 대게. 그날 밤 전화가 불났습니다. 아는 사람들, 친척들, 고향 친구들. 강 사장 방송 봤어. 그게 사실이야?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과장된 거야. 요즘 방송이 원래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사실이라는 걸.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천만 원 하던 게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어떤 주말은 3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빌딩 1층과 2층을 다 쓰는데 손님이 10팀도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텅 빈 홀, 놀고 있는 직원들, 돌아가지 않는 주방.
5층짜리 화려한 빌딩은 유령선이 됐습니다. 낮에는 비어있는 식탁들이 관짝처럼 놓여있고 밤에는 대출 이자 생각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꿈을 꿨습니다. 남들 눈엔 부러운 빌딩 사장이었겠지만 제겐 매일 밤 숨이 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20억 대출의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임대료 800만 원 받아도 이자도 못 메웠습니다. 가게 수익으로 메워야 했는데 가게도 적자였습니다. 직원들 월급, 재료비, 공과금, 호객꾼 2명 인건비만 1,000만 원. 계산해보니 한 달에 2천만 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임대 준 가게들도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님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임대료가 8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후기를 삭제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전화해서 억울하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쓴 후기라서 저희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했습니다. 나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 강구항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욕먹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번 박힌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구항은 바가지 항구로 낙인 찍혔고 저희 가게는 그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정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조금씩 선을 넘었습니다. 그 선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5층짜리 빌딩은 제 성공의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욕심이 스스로 쌓아 올린 화려한 무덤이었습니다. 매출이 바닥을 치던 어느 날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회사 다니던 아들이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안정적인 직장 생활, 대학까지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였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회사 생활이 저랑 안 맞아요.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이렇게 살다가는 제 인생이 없을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워라밸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앞으로 계획은?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카페 사업하려고요. 홍대 쪽에 좋은 자리 봐뒀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예요. 카페.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그래서 제일 많이 망한다는 그 카페. 카페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너 장사가 뭔지는 알고 하는 거야? 알아요. 저 커피 학원도 다녔고 사업 계획서도 다 짰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권리금이랑 인테리어, 기계 사면 딱 맞아요. 5천만 원. 지금 우리 가게 상황에선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겨우 1,000만 원 나올까 말까 한데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듣고 있다가 달려 나왔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아내는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잖아요. 자식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빌딩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가게 매출이랑 임대료 합쳐도 1,300만 원. 겨우겨우 이자만 내고 있는 형편인데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지만 자식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나?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런 미련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면 다예요? 결혼할 때도 도와줬고 집 살 때도 도와줬잖아요. 이번엔 진짜 안 돼요.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카페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아버지한테 효도할게요.
제발요. 저는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빌딩을 담보로 또 대출을 끌어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도 대출이 20억인데 더 받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계시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5천만 원만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평소 거래 실적이 좋으셔서 신용으로 어떻게든 5천만 원은 빼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마지막입니다. 빌딩 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이자가 1,2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성공해서 갚아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은 홍대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아버지, 장사 괜찮아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요. 하지만 석 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장사 잘 돼? 네, 그냥 그래요. 목소리가 어둡습니다. 6개월쯤 됐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카페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홍대에 카페가 너무 많아요. 한 골목에 10개씩 있어요. 처음엔 신기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와요. 죄송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반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내가 옆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뭘 했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돈이 생길 리 없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임대준 곳마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부산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3억 주고 샀던 아파트. 평생 아내와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급하게 파니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도장은 단순히 종이에 찍히는 인감이 아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아내와 제가 가까운 세월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낙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파트 판돈으로 급한 이자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석 달밖에 못 버텼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300만 원. 30년 가까이 악착같이 모은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기는 하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욕심에 집까지 날리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그 원망 섞인 눈물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빌딩은 이제 제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매달 피를 빨아먹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200만 원씩 나가는 이자, 가게 매출과 임대료를 합쳐도 겨우 1,000만 원, 매달 200만 원씩 모자랐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사채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이자 10%면 돼요. 얼마 필요하세요? 사채업자의 달콤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지옥에서 온 초대장이었습니다. 평생 고등어 상자 날라온 강석구가 이제는 자식 사랑이라는 핑계로 괴물들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빌딩은 이제 제 성공의 훈장이 아니라 매달 제 가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사채를 쓰는 순간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아래는 시커멓게 그늘이 졌고 머리카락은 반이 빠져 있었습니다. 빌딩은 겨우겨우 이자만 막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거대한 어둠이 영덕 앞바다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2019년 겨울이 지나고 2020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자라는 이자를 메우기 위해 제 몸을 쪼개 썼습니다.
새벽에는 경매장에 나가 대게를 떼왔고 낮에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저와 아내 둘이서만 가게를 돌렸습니다. 호객꾼도 해고했습니다. 한 달 1,000만 원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손님이 오면 제가 직접 나가서 모셔왔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여름 휴가철이 오면 손님이 늘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여름만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뉴스에서 중국 우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발생. 저는 코방귀를 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메르스 때도 금방 지나갔잖아요. 이번도 그러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 부른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2월이 되자 대구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사망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불필요한 외출 자제.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3월이 되자 강구항으로 오던 모든 관광버스가 끊겼습니다. 서울에서 오던 버스, 대구에서 오던 버스, 부산에서 오던 버스. 거짓말처럼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인데도 거리는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닷바람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도 하루 종일 손님이 한 팀도 안 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이틀, 나중엔 일주일 내내 손님이 한 팀도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 그냥 닫았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출 0원. 그런 날이 한 달에 20날도 넘었습니다. 5층짜리 화려한 빌딩은 거대한 유령선으로 변했습니다. 3층 커피숍 사장이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나갔습니다. 5층 민박집도 버티다 못해 6월에 철수했습니다. 2달째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죽겠어요.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무너졌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800만 원에서 0원이 됐습니다. 가게 매출도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어떤 달은 1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돌아오는 1200만 원의 이자는 단 하루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다 이래요. 조금만 이자 유예 좀 해주세요. 은행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사장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3달 연체하셨고요. 경매 절차 들어갔습니다. 경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매달려 봤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코로나만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빌딩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첫 경매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사람들이 투자를 꺼렸습니다. 두 번째 경매. 감정가의 60%로 시작했습니다. 20억을 들인 빌딩이 단돈 10억에 낙찰됐습니다. 대출금 20억을 갚고 나니 제게 남은 건 땡전 한 푼이 아니었습니다. 10억이라는 짓눌릴 듯한 빚더미였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자녀 채무 10억 원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10억. 예순에 가까운 제가 어떻게 10억을 갚습니까? 명도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까지 건물을 비워야 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몇 채. 영덕으로 올 때는 이삿짐 트럭이 넘치도록 짐이 많았는데 떠날 때는 승용차 트렁크 하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대비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두운 강구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10년. 영덕에서 보낸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설렘.
방송 타고 대박 났을 때의 기쁨, 5층 빌딩을 세웠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지금 이 처량한 도망. 차 안에서 아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채찍처럼 제 등줄기를 후려쳤습니다. 욕심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정직하게만 장사했어도, 호객꾼을 쓰지 않았어도, 건물을 짓겠다는 과욕만 부리지 않았어도,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수만 번의 만약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든 탑이 먼지가 되는 건 딱 한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는 제 탐욕의 성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렸습니다. 저는 60 가까운 나이에 10억의 빚을 짊어진 채 다시 부산시장 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건 2020년 12월 눈발이 날리던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팔았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아들네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카페를 말아먹고 힘든 처지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자갈치 시장 구석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5평도 안 되는 작은 방. 10년 전 떠날 때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10억의 빚을 짊어진 저에게는 그조차 과분한 안식처였습니다. 58의 나이 저는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했던 그곳.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강 사장? 아니 강 씨? 어떻게 된 거야? 영덕에서 대박 났다던 놈이 거짓골로 돌아왔으니 당연했겠죠. 다들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날렸네. 이제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사람들은 쉬쉬거리며 피했습니다. 망한 사람은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옛날같이 일했던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강씨 하역 일할래? 힘들긴 한데 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자갈치 시장 하역군이 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고등어 상자, 오징어 상자를 날랐습니다. 한 상자에 4,000원. 하루에 30상자를 날라야 손에 쥐는 돈 12만 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터진 손등에선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영덕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벌던 제가 이제는 12만 원. 1000배도 안 되는 돈을 버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1,000만 원은 가짜였습니다. 손님을 속이고 바가지를 씌워서 번 돈. 밤마다 양심이 찔려 잠을 설쳤던 그 돈. 하지만 지금 버는 12만 원은 진짜였습니다. 땀 흘려번 정직한 돈. 누구를 속이지 않았고 누구의 눈물도 닦지 않은 오로지 제 정직한 땀의 대가. 그 돈을 손에 쥐고 퇴근할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중 100만 원씩 은행에 갚아 나갔습니다. 10억 빚 833개월이 걸린다는 그 긴 터널.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해서 빚을 털어버리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으면 이 고생을 끝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여본 돈으로 쌓은 빌딩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제 정직한 땀으로 그 죗값을 온전히 갚고 싶었습니다. 비록 제 평생이 걸려도 다 갚지 못할 빚이라 해도 도망치지 않는 것이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세상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악착같이 갚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63입니다.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갑니다. 63세 몸으로 하기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 5층 빌딩, 벤츠, 명품 시계. 그 모든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내도 이제는 다시 웃습니다.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요? 12만 원. 고생했어요. 밥 먹어요.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영덕에서 하루에 1,000만 원 벌 때 먹던 사내 진미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은 정직한 땀으로 번 돈으로 차린 밥상이니까요. 새벽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 예전에는 지겨웠던 그 냄새가 이제는 좋습니다. 이 냄새 속에서 저는 진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3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10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30년 가까이 자갈치 시장에서 쌓은 제 신용. 그걸 영덕에서 10년 만에 다 날렸습니다. 호객꾼을 세워 손님의 차를 막고 가짜 이름을 붙여 비싼 값을 부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제 인생을 바가지처럼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직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5층짜리 빌딩, 벤츠, 명품 시계. 그런 게 진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강석구는 정직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은 빚은 아직도 9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5년 동안 100만 원씩 갚아도 겨우 6천만 원. 제가 죽을 때까지 다 갚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저는 도망치지 않고 제 죗값을 정직한 노동으로 치르고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살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다 잃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빠른 성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계십니까? 은퇴 후 큰돈을 꿈꾸고 계십니까? 한탕을 꿈꾸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정직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큰 권력입니다. 저처럼 다 잃고 나서야 이 진실을 깨닫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더라도 정직하게 가십시오. 조금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걷는 길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빠른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닙니다. 신뢰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저 같은 파도가 아닌 정직한 평화만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